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광통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통신 시스템 개론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광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광통신의 진화, 또 발전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광통신을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광통신의 링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보화된 전기 신호의 입력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정보가 전기 신호로 입력이 되면 그것이 광송신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입력된 신호는 전기 신호가 빛의 신호, 광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빛으로 바뀐 이 신호가 링크 또는 채널이라고 하는 광섬유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전송된 빛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광수신기를 통해서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다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변환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이미지화하거나 또는 음성화하거나, 그래서 최종적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변환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광통신 링크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광송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빛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여러 개의 그 핀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로는 전기 신호를 입력을 해주는 그런 단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 LD라고 하는 빛을 만들어주는 장치에서 빛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빛은 광섬유를 따라서 출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 빛은 광섬유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광섬유에서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빛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전송된 빛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광수신기를 통해서 다시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어진 전기 신호가 단자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모습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의 모습인데, 이렇게 디지털화된 전기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0과 1 형태의 이진수 형태로 정보화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들어온 그 송신기로 들어오게 되면 송신기에서 LD라고 하는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이 전기 신호의 그 디지털 신호가 빛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신호가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최종단에서 다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기 신호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입력된 전기 신호와 출력된 전기 신호를 보면 이게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삐죽삐죽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모습은 이 그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노이즈라고 하는 그런 잡음들, 신호의 잡음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링크를 통하게 되면 원래 신호의 왜곡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노이즈라고 하는 신호의 잡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광통신공학 수업을 통해서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게 되고 신호 왜곡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광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를 이어서 보면 저희 그 교재의 4장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광송신기 빛을 출력해주는 광송신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전기신호 형태의 정보를 광신호로 변환 후 채널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주로 핵심 소재는 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LED,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 그리고 변조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변조기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그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참고로 이게 LED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LED가 뭐의 약자냐? 라이트, 빛이라고 라이트 하고요. 에미팅, 출력하는, 방출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L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LED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광섬유를 다루게 됩니다. 광섬유, 그 링크 채널에 해당하는, 그래서 광신호를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 가능한 한 정보의 손실 없도록 전달해주는 종류. 그래서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전달해주는 것이 이 광섬유의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섬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다루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성능을 향상시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로 광섬유에는 플라스틱 광섬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광섬유인데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실리카 광섬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리입니다. 유리. 그래서 안경 재질과 같은 그런 유리로 만든 광섬유. 그래서 보통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광섬유는 실리카 광섬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리카 광섬유는 크게 다중모드 광섬유와 단일모드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앞으로 광섬유 부분에서 단일모드가 뭔지, 다중모드가 뭔지 이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광수신기, 광섬유에서 출력된 신호를 원래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광검출기라고 부릅니다. 광검출기. 그래서 반도체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우리가 보통 포토다이오드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안에는 이제 PIN 포토다이오드와 APD 포토다이오드가 있다. 이것도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신기에서는 변조기가 있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복조기가 있습니다. 복조기. 이게 뭐냐면, 자, 변조기는 영어로 모듈레이터가 되고요. 복조기는 디모듈레이터가 됩니다. 디모듈레이터. D가 반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듈레이터 해서 복조기. 변조기는 디지털 신호를 이제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줬다 그러면, 복조기는 디지털 신호를 이제 정보로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통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송 용량이 크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전송 용량. 자, 전송 용량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광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 1초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가장 크다. 예, 다른 기타 통신,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통신들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이 광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실이 낮고 먼 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예, 전송 용량이 크고 또 먼 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광섬유의 손실은 0.2 dB per km, 0.2 dB per km. 네,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것도 dB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손실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0.2 dB per km면 아주 작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도파가는 1 dB per 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꼬임선 손실, 선이 꼬였을 때 10 dB 정도 이렇게 나온다.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크다. 이렇게 월등히 손실이 적어서 먼 거리까지 전송이 된다. 그 다음에 전자파 간섭이 없다. 광섬유는 부도체이므로 전자파의 간섭이 없습니다. 자, 구리선 같은 경우 외부에서 전기적인 어떤 그 무선이라든지 어떤 그 전파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광섬유는 유리로 되어 있고 또 빛은 어떤 외부 전기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의 간섭이 덜 받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 가지 신호 왜곡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더불어 신호의 보안성이 우수하다. 도청 위험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보통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로 된 그 전화선이나 전기선에 외부에서 그 전기를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정보를 도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광섬유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청의 위험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고속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고속에서 두 개의 링크를 서로 연결하기가 쉽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량과 크기가 작다. 보통 이제 동축 케이블, 예를 들어서 1kg당 광 케이블은 한 670kg 정도 돼요. 1kg의 광 케이블은 광 케이블, 이게 이제 광 케이블 형태로 만들었을 때 동축 케이블로 만들면 10톤입니다. 네. 같은 1kg의 케이블을 만들었을 때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670kg인데 동축 케이블은 10톤. 그래서 중량과 크기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케이블을 포설을 할 때 땅에 포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무거우면 설치 비용이 높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징들 특징을 비교해서 단점이 많은 동축 케이블이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설치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은 이런 광통신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가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치뿐만 아니라 만약에 케이블이 수명이 다 돼서 다시 교체를 할 때도 교체 비용이 어마하게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다. 더불어서 가격이 싸고 수명까지도 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뛰어나며 온도나 독성 가스에 대해서 내성이 뛰어나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온도에 대한 특성 또 독성 가스 같은데 부식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광 케이블이 그렇죠. 이런 많은 특징과 장점들을 광통신이 가지고 있다. 광통신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BL 값
BL 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BL은 비트율 곱하기 거리를 곱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는 곱은 우리 곱하기 할 때 곱이죠. 그래서 B와 L을 곱했다. B는 비트율, L은 거리. 그러니까 전송할 수 있는 거리. 비트율은 전송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송 용량을 단위 시간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 데이터의 양 이런 거죠. 그래서 비트율과 거리를 곱한 것, 보낼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 두 개가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비트율에 대한 정보도 알고 또 거리에 대한 정보 이 두 개의 값이 크면 좋겠죠. 크면 비트율이 크거나 또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BL 값이 클수록 이 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나다. 이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70년부터 쭉 증가해서 거의 2배씩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 0.8 마이크로 다중모드 광섬유 이게 1세대 그 다음에 1.3 이게 뭐 2세대 1.5 마이크로 이게 그 전송되는 빛의 파장인데 이게 3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하는 소자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광통신이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광증폭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또 BL 곱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다음 여기가 WDM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그 광섬유의 성능의 개선, 또 광원들의 성능의 개선, 시스템의 성능 개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WDM이 뭐냐, 예, 그런 거 다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광통신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통신의 진화인데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1975년 동수 케이블에 의해서 최고 비트율이 274 메가 bps 여기가 지금 초당 274 메가비트가 전송이 된다. 네. 우리가 한 300메가 정도, 초당 300메가 정도 전송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신호의 질이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게 되었고 비용이 증가되고요. 또 설치와 유지 관리가 힘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초당 300메가 정도 전송이 되면 빠른 것 같죠. 네, 초당 300메가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면 그 각각에 쓰는 사람들은 3메가, 초당 3메가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1000명 있으면 0.3메가를 쓸 수 있는 거고 10,000명 있으면 0.03메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수에 반비례해서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용량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축 케이블은 주로 이제 전화에 사용했던 음성 신호는 그 신호 자체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전화로 사용했던 동축 케이블이 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90년, 80년, 네, 90년, 80년 말에서 90년
그때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실제로 뭐 인터넷이 아니라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그 통신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뭐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거기서 영화도 다운로드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다운로드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영화 하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24시간을 전화선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선을 사용 안 하고 전화선에다가 모뎀이라고 하는 전화선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으면 모뎀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게임을 받든 영화를 받든 다운로드 받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받다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랬던 듣기만 해도 암울하죠. 네, 그래서 암흑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휴대폰으로도 뭐 금방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광통시 시대를 위한 여정을 보시면 어떻게 발전했냐. 1621년에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섬유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스넬의 굴절 법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870년대 틴들이라는 사람이 전반사를 발견을 해요. 전반사에 의해서 빛이 포물선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빛을 전송할 수 있구나. 매질을 통해서 빛이 이전까지만 해도 빛은 직진만 한다, 앞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빛의 경로를, 빛이 진행하는 방향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위치까지 빛을 전달해 줄 수 있구나. 이것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1953년도에는 케프니가 클레딩을 갖춘 전송 매체 광섬유를 광섬유 형태로 제안을 하고요. 1960년도에 카오와 호캡이라는 사람이 광섬유를 통해서 처음으로 광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오라는 사람이 그 공로로 1990년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네, 노벨 물리학상을. 자, 그리고 그 후로 1970년대 들어와서는 코닝사, 우리 그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리와 관련된 하는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손실이 약 200dB/km인 광섬유를 처음 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광섬유의 손실이 0.2dB/km다 현재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200dB/km인 것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월등히 손실이 낮은 광섬유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와 광다이오드 등이 광섬유와 비슷한 시기에 실용화됨으로써 이 암흑시대를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개발된 후에, 광섬유 개발된 후에 반도체 레이저와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7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통신의 기본적인 개념들, 또 활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광통신이 어떻게 진화를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광통신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광통신이 되고요. 광원은 LED가 됩니다. LED. 여기 이제 앞에 갈륨 아르세나이드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재료를, 그 LED를 만든 재료를 떼요. 그래서
주로 이제 LED를 사용했고 파장이 0.8에서 0.9 마이크로인 파장으로 빛이 방출되는 LED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사용된 광섬유는 다중모드 광섬유입니다. 네. 이거 그냥 나중에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해서 또 배우니까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트율은 500mbps에서 100mbps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계거리가 10km까지 가능했습니다. 10km까지 가는 중계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빛은 10km를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광송신기 LED를 통해서 그 정보가 빛의 형태로 나오면 10km마다 우리가 여기가 만약 100km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10km마다 재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재생기가 놓여서 들어오는 빛에 손실이 생기거나 왜곡이 생긴 것을 다시 고쳐주는 재생기가 있고요. 근데 이 재생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를 광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이 바꿔진 전기 신호가 전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증폭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크기를 키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크기가 키워진 이 신호를 다시 빛의 신호로 또 바꿔주는 거죠. 그런 것이 계속 군데군데 재생기를 뒀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 재생기를 이 시스템 안에 몇 개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기 가격이 그 비용으로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생기를 통해서 빛은 속도가 빠른데 이 재생기를 거치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요. 그래서 통신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 좀 불안전한 그런 광통신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세대 광통신은 레이저 다이오드, LED가 아니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것입니다. 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광섬유는 단일 모드 광섬유를 사용했습니다. 아까는 다중 모드 광섬유였다면 단일 모드. 비트율이 1기가 bps. 아까 우리가 봤던 100메가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1기가 데이터 전송량이 10배가 증가를 했고 중계 거리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까 10km였는데요. 50km,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광송신기가 있고요. 레이저 다이오드. 그리고 이 전송 거리가 길어지면서 재생기의 개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비용이 줄어들고 또 신호의 전달이 원활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세대 광통신은 마찬가지로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레이저 다이오드의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획기적인 개선이 되면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리고 1550 파장이 1550으로 바뀌게 되는. 자, 이 파장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보시면 여기는 0.8 마이크로, 그렇죠? 0.8 마이크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 마이크로, 1.55 마이크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파장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모드 광섬유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분산 천이 광섬유라고 해서 광섬유의 성능을 개선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성능 개선됐는지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트율이 2.5기가에서 10기가로 또 전송 거리는 50km보다 훨씬 더 큰 중계 거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송신기에서 마찬가지로 수신기까지 오는 때 중계기의 개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또 많은 전송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제3세대 광통신이었습니다. 자, 제4세대 광통신은 앞에서 3세대 광통신의 그 성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광통신입니다. 현재 주도하는 광통신 기술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전송량이 거의 2배씩, 지금 현재도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BL곱, 우리가 아까 봤던 BL곱이 벌써 2003년이면 거의 한 20년 전에 지금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좀 훨씬 더 큰, 이게 지금 테라빗이죠. 예, 우리가 지금 뭐 기가, 메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4만 1000 테라빗 킬로미터. 그래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영화가 끊기지 않고 화질에 감쇄가 없이 화질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이 이런 광통신의 발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이 이런 것을 가져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기 대신에 광증폭기를 사용했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광통신을 가져온 주요 원인 두 가지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면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전송이고요. 이 전송 방식에 대해서 개략하게 설명하면 되고, 두 번째는 재생기 대신에 광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설명하시면, 두 가지 설명하시면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은 자, 기존의 방식을 잠깐 보면 파장 하나가 하나의 라인으로 들어가요. 링크로 들어가서 광수신기까지 도달하는데,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은 하나의 광섬유 링크에 여러 개의 파장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여러 개의 파장으로 다시 분할해서, 자, 하나의 광섬유에 하나의 파장으로만 넣었다 그러면 10개의, 이걸 이제 채널이라 그러는데 10개의 채널이 된다. 한 채널만 보낼 수 있었는데 10개의 채널이 된다. 그러면 한 채널당 10기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면 10개의 채널을 동시에 넣을 수 있으면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100기가 됩니다. 100기가. 근데 이것이 만약에 1000개가 된다. 그러면은 1000기가 되는 거죠. 그럼 1테라에 해당해요. 그런 식으로 채널의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의 광섬유 링크에서 채널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장 다중화 방식, WDM. 그래서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 그러는데, 파장을 분할해서 다중화한다, 채널화한다. 멀티플렉싱, 다중화, 채널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널 람다 1, 람다 2, 람다 3 파장을 하나의 채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마다 정보를 다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채널들이 광섬유를 따라가면 이 파장들 간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광섬유 끝단에서 다시 파장을 분할해서 정보로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 파장 다중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광증폭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생기를 사용했었죠. 재생기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또 전기 신호를 다시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건데, 광증폭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이 빛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광증폭기를 그냥 지나만 가면 빛의 세기가 증가되는 그런 것이 광증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호의 왜곡도 줄였고, 신호의 손실, 그리고 신호의 딜레이, 이렇게 시간 지연 같은 것도 광증폭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광통신의 발전을 가져온 두 가지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그리고 광증폭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광증폭 WDM 시스템의 개념도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빛들이 들어오면, 파장들이 들어오면 광섬유로 서로 다른 파장들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예. 여기서 만약 프리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즘에서 이렇게 빛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색깔을 채널, 정보를 담는 채널이라 보시면 프리즘으로 이것을 하나로 모아줘요. 그런 다음에 전송을 해준 다음에 반대쪽 프리즘에서 다시 이것을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신호,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신호로 분할을 해주는, 이것을 이제 광섬유로 구현한 겁니다. 그것이 WDM의 개념이다. 네. 그리고 4세대가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5세대 광통신도 있겠죠. 네, 지금 또 새로운 광통신, 솔리통 광통신이라 해서 광의 손실이 거의 제로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광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며 이들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를 했고요. 광통신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광통신 기술이 정보화 사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